낮에 보자. 흔적 남기지 말자. 갤럭시 워치 화면에 뜬 단 한 줄의 문장은 내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 이름은 며칠 전 아내가 동창회에서 환하게 웃으며 입에 올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몰래 하는 게 더 짜릿하지 않아? 라는 문장이 내 눈앞에 선명히 남아 숨조차 막혀왔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건 단순한 농담도 실수도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진 대신의 시나리오였고 그 주인공은 내 아내였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내가 믿어온 시간,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부서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륜의 폭로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실이 드러난 뒤 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 끝내는 차갑게 법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남자의 기록. 그날 선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52, 아내는 45이었다. 4년의 연애와 7년의 결혼 생활, 평범하다고 믿었던 시간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서울 잠실, 한강을 내려다보는 오래된 레지던스 거실. 2020년 10월, 평일의 밤은 언제나처럼 잔잔해야 했지만 그날은 달랐다. 아내는 연거푸 와인을 비웠다. 잔이 비워질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더 환해졌고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평소라면 한두 잔으로 멈췄을 사람이 두 병을 비우며 오늘따라 술이 잘 넘어가네 하고 웃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적당히 해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겉보기엔 우리의 결혼은 무난했다.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특별히 자랑할 만한 행복도 드물었다. 아내는 늘 밝고 사교적이었고 친구들과 연락이 잦았다. 약속이 많아 내가 좀 줄여라 하면 그녀는 난 사회적 동물이야. 밖에서 숨 쉬어야 에너지가 생기지라며 장난처럼 넘겼다. 그 말이 그땐 농담 같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미 답이 드러나 있었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 아내는 동창회에 다녀왔다. 강남 호텔 뷔페에서 열린 자리였다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반가워하며 특히 성훈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때는 유난히 환하게 웃었다. 고등학교 시절 늘 붙어 다니던 친구라 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다. 그녀는 원래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예전 이야기를 꺼내며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잦아졌고 메시지를 보며 혼자 미소 짓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무슨 좋은 일 있어? 하고 묻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그냥이었다. 나는 그 불길한 기운을 애써 무시했다. 그날 밤 아내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취해 잠들었다. 예전 같으면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침실로 옮겼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을 수 없었다. 그 순간이었다. 아내의 손목에 걸린 갤럭시 워치가 갑자기 진동하며 화면이 켜졌다. 낮에 보자. 흔적 남기지 말자. 한 줄의 문자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숨이 턱 막혔다. 장난일 리 없었다. 나는 아내가 운동할 때 불편하다며 비밀번호조차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손끝이 떨렸지만 워치를 들어 올렸다. 대화 상대의 이름은 성훈. 며칠 전 동창회를 다녀왔다며 환하게 웃으며 언급하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 순간 그날 밤 그녀가 즐겁게 웃던 얼굴과 지금 내 손 안의 문자들이 겹쳐졌다. 설마 진짜 그 사람인가? 나는 스크롤을 올렸다.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손끝은 더 차갑게 식어갔다. 나 그때도 널 계속 좋아했어. 이번엔 계좌 흔적 남기지 말고 만나자. 몰래 하는 게 더 짜릿하지 않아? 문장 하나하나가 내 목줄을 죄어왔다. 나는 화면을 내려다본 채 얼어붙었다.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든 아내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오히려 소름 끼치게 낯설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사람이 맞는가? 그 의심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방금 전의 화면을 찍어 두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분명 의도적인 대화였고 감춰진 약속이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나를 속였을까? 머릿속은 얽히고 설켜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다. 며칠 전 동창회를 다녀왔다며 웃던 얼굴, 성훈의 이름을 말하며 눈빛이 빛나던 순간, 그리고 그 후 휴대폰을 붙잡고 혼자 피식 웃던 모습들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적막한 거실과 달리 내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숨이 막혀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집을 나서기로 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뺨을 베었다. 발걸음은 저절로 한강 산책로를 향했다. 편의점 불빛 아래서 소주 한 병을 집어들었다. 종이컵을 꺼내 힘조차 없어 병째 입을 대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쓴맛은 강렬했지만 내 안에 쌓인 분노와 배신감은 그보다 더 쓰고 더 뜨거웠다. 몰래 하는 게 더 짜릿하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동창회에서 시작된 일일까? 아니면 그전부터 은밀한 만남을 이어온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는 더 깊어졌다. 아내가 즐거워하던 모습을 보며 무심히 웃어넘겼던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나는 한강변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빈 병을 내려놓는 순간 아내의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휴대폰, 그 안에 감춰진 비밀들. 워치 하나로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더 많은 증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은 깊었다. 거실 조명 아래 소파에 누운 아내의 얼굴을 보자 다시 화가 치밀었다. 그때였다. 거실 한쪽에 두었던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반사적으로 화면을 확인하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이번 주말에도 볼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단절되는 소리가 났다. 이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은 더 이상 동창이라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증거였다. 나는 소파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연이었나? 아니면 처음부터 나를 속여온 건가? 아내를 깨울 힘은 나에게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묻어둘 수도 없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한참을 맴돌다가 나는 결심했다. 이제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 법과 증거로 이 결혼을 끝내겠다. 나를 무너뜨린 대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 다음 날부터 나는 태연한 얼굴로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침엔 커피를 내려주고 출근 인사도 평소처럼 건넸다. 그러나 그녀의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다가왔다. 휴대폰을 내려놓을 때의 미세한 떨림, 메시지에 살짝 웃음을 띠는 표정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다행히 집에서 쓰던 노트북에는 그녀의 클라우드 계정이 자동으로 로그인되어 있었다. 회사 보안 때문에 당분간 집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한다고 둘러댔다. 점심시간마다 사무실 구석에서 노트북을 열어 그녀의 일정과 메시지를 하나씩 캡처하고 저장했다. 휴대폰 자체는 잠금이 걸려 있어 볼 수 없었지만 클라우드에 남은 기록들이 내 손에 들어왔다. 달력에는 같은 문구가 반복되어 있었다. 성수, 약속, 오후 3시. 며칠 단위로 찍힌 그 일정은 명확히 성훈과의 만남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콘도 장난스러운 표시도 없이 건조하게 적힌 시간표가 오히려 더 냉정하게 진실을 드러냈다. 모니터를 오래 응시하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숨을 고르고 화면을 하나씩 정리해 갔다. 증거는 차갑고 정확해야 했다. 메시지 기록은 잔인했다. 나 그날도 널 계속 좋아했어. 이번엔 계좌 흔적 남기지 말고 만나자. 몰래 하는 게 더 설레지 않니? 문장을 읽는 동안 심장은 얼음처럼 식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신뢰마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건 우발적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적이고 반복된 대신이었다. 나는 자료를 정리하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다. 며칠 뒤 상담실에서 준비한 캡처 화면과 일정 기록을 깔끔히 정리해 건넸다. 변호사는 천천히 화면을 훑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그 말은 내 귓가에 차갑게 울렸다.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법과 증거로 끝내야 한다. 서두르지 말자.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끝까지 가자. 그날 저녁 아내가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힌 그녀를 마주보고 노트북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성훈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캡처와 성수에서 반복된 약속 일정이 줄지어 있었다. 성수, 약속, 오후 3시. 이게 대체 뭐야? 설명해봐.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아내는 처음엔 말을 더듬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만난 거였어. 아무런 의미 없어. 진짜야. 그 변명은 얇게 들렸다. 나는 화면을 하나씩 넘기며 말문을 이었다. 친구들끼리라면 이런 말들을 주고받아. 계좌 흔적 남기지 말자. 낮에 보자. 그게 친구 사이에 쓰는 말이냐고. 아내는 더 이상 당황을 숨기지 못했다. 그냥 농담이었어. 장난이었어. 진짜 아무 의미 없어. 그 목소리에는 호소가 섞여 있었지만 손끝의 떨림과 눈빛은 이미 스스로도 믿지 못한다는 신호였다. 내 안에서는 더 이상 참고 견딜 여지가 없었다. 됐어. 이혼하자. 난 더는 너와 살 수 없어. 변호사를 만나 증거를 다 준비해뒀다. 여기서 끝내자. 그 말이 떨어지자 아내는 순식간에 무너져 울며 매달렸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나 내 마음은 닫혀 있었다. 눈물도 변명도 내 결심을 흔들 수 없었다. 나는 대화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집을 나섰다.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법으로 매듭짓고 흔적 없이 잘라내야 한다. 감정은 접어두고 절차와 증거로 상대를 묶어두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변호사와 통화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정도 자료면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모든 걸 서류로 끝내세요.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한 뒤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끝내자. 그러나 아내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사인 못해. 난 이혼 못해.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집착이 뒤섞여 있었다. 내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야? 내가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어? 내가 다 봤다고. 메시지, 캘린더, 성훈이랑 주고받은 모든 기록까지. 그녀는 잠시 주춤하더니 오히려 날 공격하듯 외쳤다.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관심이나 좀 가져줬어야지. 내가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내가 나를 방치했으니까.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외로워서? 그게 이유야? 난 너한테 모든 걸 줬어. 밖으로 돌아다닌 적도 없고 오히려 더 벌어와서 우리 살림을 지키려고 애썼어. 그런데 내가 한 짓은 이거야. 그리고 차갑게 잘라냈다. 내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마. 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역겹다. 그러나 아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래도 난 못 나가.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나도 권리가 있어. 이혼을 하든 말든 난 여기서 나갈 생각 없어. 며칠 동안 우리는 끝없는 실랑이를 이어갔다. 나는 단호하게 밀어붙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티며 결국 우리 어머니에게까지 손을 뻗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대체 무슨 일이냐. 며느리가 울면서 쫓겨날 판이라고 하더구나.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엄마, 며느리가 딴 남자랑 바람이 났어요. 메시지랑 일정 기록까지 증거가 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혼 말고 뭘 선택하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예상과 달리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면 어떡하니? 며느리도 많이 반성하는 것 같던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게 맞지 않겠니? 나는 손을 꽉 움켜쥐며 대답했다. 엄마,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이미 무너진 관계입니다. 이혼은 당연한 겁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걸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저는 민사로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나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너희가 7년이나 함께 산 부부인데 그 세월을 그렇게 쉽게 버리면 안 되지 않니? 남자가 나이 들어 혼자 살면 더 외로운 법이야. 잘 얘기해서 풀어봐라. 집에 돌아온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엄마까지 나에게 참으라고 하는 걸까?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끝까지 감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아내가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녀는 젖은 눈가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사고 소식 듣고 너무 놀랐어. 나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관계를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혀 숨이 가빠왔다. 엄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용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며느리가 잘못한 건 나도 알지만 너무 매몰차게 굴지는 마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이건 용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는 관계입니다. 이혼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아내는 병실 한쪽에서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그 눈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녀는 여전히 짐을 싸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이 집은 우리 둘 공동명의야. 내 마음대로 날 쫓아낼 수 없어.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나는 법적으로 해결할 거다. 내가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가져갈 몫은 더 줄어들 거야.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의 대치는 끝없이 길어질 기세였다. 숨이 막혀 결국 나는 짐을 챙겨 친구 민수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민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맞아주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는 모든 걸 눈치채고 조용히 배려해 주었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와 상의해 가사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으니 끝까지 차분히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처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형님, 누나랑 이혼한다면 우리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처음부터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누나가 바람 피웠어. 내가 직접 확인했고 증거도 다 갖고 있다.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처남은 비웃듯 말했다. 형님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우리 누나가 그럴 사람이야? 나는 차갑게 잘라냈다. 누가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위치에 있는 건 내가 아니야. 난 직접 보고 확인했다. 증거 다 갖고 있다. 순간 처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도 그렇지, 형이 너무 매몰차게 나가는 거 아니야? 누나가 형이랑 7년을 살았잖아. 연애까지 합치면 11년이야. 그 세월을 어떻게 다 끊어버릴 수 있어? 그 말에 내 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왔다. 11년을 함께했다고 해서 내 누나가 다른 남자랑 놀아난 사실이 지워지진 않아. 내가 내 집에 갖다 준 돈까지 전부 정리할 거다. 그제야 처남은 말문이 막혔고 통화는 차갑게 끊겼다. 하지만 그 뒤로도 처가 쪽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바람 피운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세월이 있으니 용서하고 살아주면 안 되냐는 뻔뻔한 요구였다. 나는 매번 차갑게 잘라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더 깊이 안 판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따님이 남자에게 미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며칠 뒤 가사법원 조정 기일이 찾아왔다. 나는 대기실에서 처음으로 아내와 마주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듯 말했다. 내 잘못 맞아.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어? 조정위원은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자며 차분히 대화를 유도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제가 처가에 지원했던 돈까지 포함해서 재산 분할해서 그녀의 몫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무조건 진행할 겁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내 감정은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조정은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 몇 달 뒤 정식 재판이 열렸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그녀의 휴대폰과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메시지, 성수에서 반복된 일정, 그리고 내가 처가에 지원했던 금액까지 모든 자료가 제출되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고 재판장은 무표정하게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선고합니다. 위자료 지급 명령과 함께 재산 분할은 피고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제한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내 손에 쥔 판결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했지만 그 무게는 단순한 단어 이상이었다. 분노와 허탈, 그리고 차갑게 스며드는 해방감이 동시에 가슴을 짓눌렀다. 판결 직후 아내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날 몰아붙여야 했어?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원망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잘라냈다. 넌 내가 선택한 대가를 치른 거다. 이혼도 가정의 파괴도 전부 내 잘못이야. 그 말에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더니 흐느끼기 시작했다. 법정 안의 시선들이 쏠렸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거실, 침실, 주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녀와 함께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는 차갑고 낯선 그림자에 불과했다. 집 안곳곳에는 수년간 쌓아온 물건들과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액자 속 사진들, 결혼 앨범, 그녀가 아끼던 머그컵, 소파 위에 놓인 쿠션까지. 나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하나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사진 속 웃음조차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결혼 앨범을 들고 잠시 멈췄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결국 다 버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머그컵을 던져넣고 쿠션을 눌러 담고 봉투를 단단히 묶었다. 그녀의 흔적을 지우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 밖으로 나섰을 때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뺨을 스쳤다. 나는 봉투를 꼭 쥔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남긴 건 쓰레기뿐이다. 판결 이후 나는 그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처가 쪽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휴대폰 벨이 울리는 그 소리조차 듣기 싫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끈질기게 연락을 시도했다. 메시지는 읽지도 않고 바로 삭제했다. 어느 날 집 앞에까지 다녀간 흔적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답답해졌다. 초인종 옆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나는 그 쪽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모든 걸 끝냈는데도 왜 여전히 이러는 걸까? 더 이상 피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다. 우리는 을지로의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늦게 도착했다.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 피로에 절은 얼굴, 그리고 불안한 눈빛. 허겁지겁 자리에 앉은 그녀는 숨을 고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미안해. 버스 놓쳐서 늦었어.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테이블 위 종이컵을 괜히 만지작거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보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야. 제발 연락 끊자는 말하려고 나온 거야. 나는 한동안 그 카페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쾅 하고 닫히던 그 순간 마치 내 인생의 한 장이 영원히 접히는 것 같았다. 내가 돌아서 나오던 길, 그녀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비명이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절규였다. 며칠 뒤 나는 한강변의 분리수거장에 섰다. 검은 봉투 속에는 우리가 함께 쌓아온 흔적이 들어있었다. 결혼 앨범, 여행사진, 기념일마다 사주었던 작은 선물들, 그리고 그녀가 유난히 좋아하던 머그컵까지.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끝내 모든 것을 넣고 봉투를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한강 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식어 있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남긴 건 상처뿐이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쓰레기뿐이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혹여 메시지를 보냈다 해도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번호를 차단했고 메신저도 모두 끊어냈다. 처가에서 걸려오는 전화 역시 받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와 이어질 구멍을 남기지 않았다. 밤이 되면 여전히 기억이 밀려왔다.
갤럭시 워치에 뜨던 그 문장. 몰래 하는 게 더 짜릿하지 않아? 그 문장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은 아니었다. 이제는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족쇄이자 방패가 되었다. 나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시간이 흐르자 일상의 무게가 조금씩 돌아왔다. 아침마다 잠실 근처 한강 산책로를 걸었다. 처음에는 몇 분 걷는 것도 버거웠지만 어느새 땀을 흘리며 1시간 넘게 걸을 수 있었다. 걷는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정리했다. 왜 나는 끝까지 버티며 이혼을 선택했는가? 왜 그녀의 눈물에도 흔들리지 않았는가? 답은 단순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동료들은 내 얼굴에서 전보다 강해진 무언가를 읽었다고 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어갔던 일들도 이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업무의 경계와 내 삶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나는 다시 나를 세워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 하나를 보았다. 익명의 누군가가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진 적이 있다는 글을 남겨두었는데 내용을 읽자마자 그녀가 떠올랐다. 혹시 그녀가 직접 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웃어넘겼다. 이제 그녀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는 내 알바가 아니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녀가 선택한 길의 대가는 온전히 그녀의 몫이라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리지 않았다. 복수는 이미 끝났다. 법이 판결했고 나는 증거로 모든 걸 증명했다. 그 이상 더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복수는 가슴을 후련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내게는 조금 달랐다. 후련함보다는 쓰라린 공백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 공백조차도 언젠가 메워질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주말이면 노량진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그녀의 소문이 들려왔다. 콜센터 아르바이트, 전단지 배포 같은 일들을 전전하며 근근히 버틴다고 했다. 예전의 화려한 웃음은 사라지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연민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무덤덤한 하나의 사실일 뿐이었다. 나의 삶은 서서히 다른 궤도를 타기 시작했다. 퇴근 후에는 한강변에서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책을 읽거나 가까운 산을 올랐다. 혼자가 익숙해지자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로 변했다.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만당하지 않는 삶. 그것이 내가 원하던 해방이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나는 문득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됐다. 너는 끝까지 버텼고 내 길을 지켰다. 거울 속에는 예전보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 비쳤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배신의 흔적은 내 몸에 상처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살이 더 씹혀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와 함께한 과거는 이제 내 뒤에 남겨졌다. 내 앞에는 나만의 길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그날 카페에서의 마지막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손끝에 맺힌 눈물, 그리고 내가 내뱉은 차가운 한마디. 그 모든 것이 하나씩 내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정리했다. 그녀의 번호는 물론 그녀의 가족과 친지, 심지어 함께 어울리던 공통의 지인들까지 모두 목록에서 지웠다. 메신저 프로필을 닫고 SNS 알림을 차단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던 그날의 감각을 더 이상 불러오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면 가끔 그 문장이 떠올랐다. 몰래 하는 게 더 짜릿하다. 처음엔 그 문장이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장은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문장. 그 문장은 내가 다시는 누군가에게 그런 방식으로 기만당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상이 되었다. 나는 한강변을 자주 걸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걷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었다. 처음에는 몇 걸음 걷고 숨을 고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며칠 지나자 발걸음이 길어졌다. 걷는 동안 나는 사건을 다시 정리했다. 어떤 증거가 가장 결정적이었는지, 변호사와 주고받았던 조언들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이성의 언어로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야만 했다. 나는 일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작은 규칙을 만들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씻고
커피를 한 잔 마신 뒤 1시간 산책을 한다. 회사에선 업무와 사생활의 선을 분명히 그었다. 회의 중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동료에게도 개인적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나는 그 짐을 스스로 짊어지기로 했다.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되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필요한 서류 정리까지 모든 것을 변호사와 상의하며 차근차근 처리했다. 재판 과정에서 나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준비해온 자료들을 냉정하게 제출했다. 증거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것이 끝내 판결로 이어졌다. 법정에서 판사가 내려준 문장은 내가 원하던 정당성의 확인이었다. 그 확인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점차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동정이나 비난, 수근거림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나는 그 소음을 일부러 보지 않았다. 법원 판결과 내 행동이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서점에서 오래된 사진첩과 비슷한 크기의 수첩을 발견했다. 손에 들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나는 그 수첩을 샀고 집으로 돌아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한 장씩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내가 잊고 싶던 순간들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작은 목표들 한 달에 책 3권 읽기, 매주 한 번 친구에게 연락하기, 다음 해엔 짧은 여행을 떠나기 같은 것들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었다. 화가 났을 때 나는 운동을 했고 답답할 때는 글을 썼다. 글을 쓰는 일은 생각보다 치유적이었다. 처음엔 몇 줄의 단문이 전부였지만 그 단문들이 모여 하루의 기록이 되고 한 달의 기록이 되었다. 나는 기록을 통해 감정을 정리했고 그것은 곧 행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에 대한 소식은 간헐적으로 들어왔다. 어떤 이는 그녀가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사회적 체면을 잃어 여러모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 소식들은 처음엔 뾰족하게 가슴을 찔렀지만 점차 아무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녀가 겪는 결과는 결국 그녀의 선택이었다. 나는 판단이나 환멸 대신 그저 사실을 받아들였다. 몇 달 뒤 나는 작은 결정을 내렸다. 살던 집을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기로 했다. 잠실에서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는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출발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짐을 싸는 동안 나는 옛 사진 몇 장만 가방에 넣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다. 이삿짐이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동네에서 나는 더 조용한 삶을 시작했다. 이웃들과 조금씩 인사를 나누고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에 익숙해지자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 하루를 혼자 만들어가는 방식이 달라지자 외로움은 점차 자유로 바뀌었다. 나는 간혹 분노의 기억이 되살아날 때마다 노트에 적었다. 그것들을 읽고 다시 덮었다. 몇 달이 지나자 처음에 적었던 날카로운 문장들은 누그러지고 차분한 문장들로 바뀌었다. 상실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 절제와 침착과 자리를 잡았다. 한가을 날 나는 한강변에 서서 오래도록 물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고 도시의 소음은 멀어졌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몇 줄을 적었다. 오늘도 걸었다. 한 걸음 더. 그 문장을 쓰고 나자 어색하지만 단단한 위로가 내 안에 스며들었다.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내 일부였지만 그 상처 위에 나는 새로운 나를 쌓아 올렸다. 법과 절차가 준 최소한의 정의 위에 삶을 다시 세웠다. 누군가는 그것을 차갑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견고함이라 불렀다. 세월이 더 흐르면 이 모든 기억은 다시 흐릿해질 것이다. 그때쯤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나는 그 시간들을 견뎌낼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